자, 페이지요. 페이지 52페이지요. 여러분, 근장을 먼저 하고, 잠깐 쉬었다가, 알겠죠? 바로 공동저당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 왜냐면, 여러분들이 이제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유치권, 그 다음에 저당권, 이렇게 근저당권, 공동저당 이렇게 하려면 각각 한 파트씩 여러분들이 잠깐이라도 공부를 해야 되고요. 지금 뭐 여러분 물권법의 강의 같은 경우는 거의 여러분들이 지금 기초 강의를 다른 일반 학원에서 들으려면 보통 한 3, 4월 정도 들어야 돼요. 그 정도의 순서로, 그 정도로요. 전부를 강의를 하고 있기 때문에요. 여러분들이 아마 처음에 들어도 크게 부담이 되거나 그러지는 않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 저당권을 공부를 했기 때문에요. 바로 근저당권을 공부하면서 도대체 저당권하고 근저당권의 차이가 뭔지 그것을 우리가 그것만 알면 되는 거죠. 그래서 근저당권에서는 뭐가 중요한지 한번 볼까요? 먼저 저당권 한번 보죠. 저당권은 이렇게 갑이 있고 여기 을 있으면 을이 갑한테요. 여기 갑한테 1억 원을 빌려주죠. 이것을 뭐라 한다? 피담보채권이라고 그래. 피담보채권. 이것을 뭐라 한다? 확정채권이라고 그래. 그래가지고 갑의 건물 있죠? 갑의 건물에 을이요. 저당권을 설정을 하죠. 그 다음에 등기를 이렇게 하죠. 그 다음에 360조에서요. 뭐라 나온다? 원금하고, 그 다음에 이자하고, 위약금하고, 그 다음에 저당권 실행비용 있죠? 저당권 실행비용하고, 그 다음에 지연배상, 그래서 1년분하고 이렇게 되어 있다겠죠? 그런데 이 저당권은요, 반드시 확정이 되어 있어요. 장래 확정이 되어 있어. 그러니까 저당인을 잡았다 해서 1억 그러면 반드시 1억을 빌렸다 이 말이에요. 두 번째는요, 갑이 을한테 돈 1억을 갚잖아요. 그러면 저당권은 당연 소멸해요. 당연히 소멸을 해. 이것을 부종성이 있다 이렇게 당연히 소멸해요. 저당권은요. 세 번째는요, 원금 이자 위약금은요 반드시 등기가 되어 있어야지 보호가 돼요. 그런데 저당권 실행비용하고 이것은요 뭐가 합니다? 등기가 없어도 돼요. 등기 없어도 이건 저당권이잖아요. 그런데 봐봐요. 여기에서 이 저당권 실행비용이라는 것이 있어야 되고 1년분이죠. 1년분에만 이건 등기를 하지 않고 이게 저당권이에요. 이게요. 그런데 근저당은 뭐냐? 똑같이요. 갑이요. 갑이라는 사람이 똑같이 은행한테 와가지고 자기 집을 저당을 잡고 자기 집을 담보로 잡고요. 돈을 빌려달라고 했더니 은행에서 갑이 을한테 정말로 1억을 빌려달라고 했어. 그러면 1억을 빌려주면 저당을 잡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은행이 뭐라고 하냐? 당신 집은 5억짜리인데 우리 은행이 당신한테 최대 3억까지는 빌려줄 수 있다 이 말이죠. 그런데 지금 당신이 1억만 빌려달라고 하니까 1억만 빌려주겠다 이 말이죠. 그런데 앞으로 언제든지 오면은 다시 저당권 설정을 하지 않아도 언제든지 3억까지는 빌려줄 테니 이걸 3억으로 하자 이 말이죠. 1억을 빌려주면서 이것을 뭐라 한다? 채권 최고액이다 이렇게 얘기해. 이것을 불확정 채권이고 반드시 이것은 등기를 해야 돼. 그리고 여기서 근저당이다 이렇게 또 등기를 해야 돼. 그래서 근저당권은 채권 최고액은 반드시 등기하고 근저당권이라는 건 반드시 등기하고 채무자도 반드시 등기를 해야 돼. 알겠죠? 이렇게요. 그런데 여기서 저당권의 차이는 저당권은 반드시 1억을 빌렸다는 것이고 근저당권도 지금 갑이 은행한테 1억을 빌려달라고 했는데 은행은 여기를 3억으로 한 거예요. 그러면 근저당권은 3억으로 됐다고 해서 3억을 빌렸냐? 그건 아니에요. 그건 아니고 은행에 가서 물어봐야 돼요. 지금 얼마를 빌려달라고 했죠? 1억을 빌려달라고 했죠? 그러니까 1억을 일단 빌려주는 거예요. 1억을. 그래서 근저당은 0, 뿌리 근자죠. 뿌리 0부터 0원부터 최고 얼마까지? 3억까지 빌려줄 수 있다 이 말이죠. 우리 은행은 당신한테. 그건 지금 당신이 지금 1억을 빌려달라고 하니 지금 일단은 1억을 빌려줄 테니 앞으로도 2억 원에 남은 것이 2억이 있으니 언제든지 은행에 와가지고 사인만 하라 이 말이죠. 그러면 다시 2억을 더 빌려줄 수 있다 이 말이죠. 그리고 당신 돈 벌면 언제든지 돈 갚으라 이 말이죠. 그러면 돈을 갚아서 어떻게 보니까 0이 됐잖아요. 0이 됐다고 해서 근저당권이 자동적으로 소멸하는 게 아니에요. 왜요? 근저당은 0부터 최고 3억 사이에서 빌려줄 수 있다 이 말이고 저당권은 3억을 빌렸다 이 말이고 3억을 빌렸는데 돈을 다 갚죠? 그러면 자동적으로 저당권은 없어지죠. 그런데 근저당권은 자동적으로 소멸하지 않아요. 돈을 다 갚았다 하더라도 더 이상 갑이 을한테 나 더 이상 돈 안 빌릴래? 그러니까 등기 말소해줘. 그러면 그때 등기를 말소하면 되는 것이고 갑이 을한테 돈 빌린 거 다 갚았다 할지라도
저당권은 자동으로 소멸되지 않아요. 이게 근저당권은 자동으로 소멸되잖아. 이게 저당권하고 근저당권하고 차이점이고, 저당권은 반드시 1억을 빌렸다는 말이고, 근저당권은 아직 얼마를 빌렸는지는 모르죠. 은행에다 물어봐야죠. 내가 1억을 빌려달라고 했는데 3억 그렇게 등기하면서 채권, 최고란 말은 최고로 빌려줄 수 있는 돈이 3억까지다 이 말이죠. 언제부터? 0부터 이 말이죠. 그런데 지금 당신이 1억을 빌려달라고 했으니 1억만 빌려주겠다 이 말이죠. 언제니 다시 오면 우리가 차용증에 사인만 하면 다시 또 돈을 더 빌려주겠다 이 말이죠. 아시겠죠? 그것을 근저당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고요. 근저당에서는 원금, 이자, 위약금을 등기를 안 해도 원금, 이자, 위약금이 3억 원 안에 들어오면 모두 다 보호로 돼. 3억 원 안에 들어오면 지연배상은 1년분이 아니고 모두 다 3억 원 안에 들어오면 모두 다 1년분에 하나지 않고 모두 다 보호로가 돼. 그런데 문제는 뭐냐? 저당권 실행비용, 이것은 근저당권 실행비용, 근저당권 실행비용이라고 하는 것은 포함되지 않는 거예요. 이것은 포함되지 않는, 이걸 하나 조심해야 되겠죠. 1년분에 하나지 않고 모두 보호되고 등기를 하지 않아도 보호돼. 그래서 근저당권에서 뭐라고 한다? 이자는 등기 없이도 담보된다 이렇게. 그런데 저당권에서는 반드시 뭐가 돼야 돼? 등기가 돼야 되고. 그러니까 시험에 나올 때는 항상 비교되는 것이 시험에 나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비교되는 것은 그때 암기에 들었으면은 나중에 암기하려고 하지 말고, 항상 사람들이 듣고 만단 말이죠. 듣고 마니까 실력이 늘어나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요, 필요한 것들은 그때 들었으면 그게 정확하진 않아도 그때 정리하고 암기하려고 하는 것이 습관이 돼야 돼요. 공부는 습관이고 반복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암기를 해야 돼. 나중에 후회하지 말란 말이죠. 아시겠죠? 자, 이것을 이제 여기 얘기하고요. 그러니까 이 근저당권은 불확정이니까 정말 불안하죠. 돈이요, 얼마를 빌렸는지 알아야지 돈을 갚으라고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불확정이니까 근저당은 반드시 피담보채권을 확정을 시키는 게 중요해요. 확정을 시켜야 돼. 확정. 알죠? 확정을 시키면은, 여기 봐봐. 확정이 되면은 저당권이죠. 불확정이면 근저당이죠. 그러니까 이 근저당권이 뭐로 바뀌어? 확정되면 저당권으로 바뀌는 거예요. 저당권으로 바뀌어가지고 경매가 돼. 경매. 그러니까 저당권 실행비용이란 말은 있지만 근저당권 실행비용은 없다 이 말이죠. 그래서 근저당권 실행비용은 채권 최고에게 포함되지 아니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근저당권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것을 확정을 시키는, 이거 항상 시험에 나오죠. 얼마인 줄 알아야 돈을 갚으라고 하고, 얼마인 줄 알아야 돈을 갚지 않으면 경매를 할 거 아니에요. 알겠죠? 그런데 확정을 어떻게 한다? 확정은 전속기간이나 변제기가 도래하죠. 변제기 도래. 알겠죠? 이때 당연히 확정되죠. 여기 봐봐. 전속기간이죠. 전속기간은 반드시 등기를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등기를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전속기간은 반드시 등기할 필요는 없어. 그런데 시험에 뭐라고 나온다? 전속기간도 반드시 등기한다. 틀려. 알겠죠? 그래서 전속기간이 만료되거나 또는 변제기가 도래하거나, 또는요, 우리가 파산 선고를 했죠. 파산 선고. 채무자가 파산 선고를 받거나, 또는요, 개인 회생 절차가 개시가 되거나, 그럴 때 확정이 돼. 그 다음에는 봐봐요. 그 다음에는 이거예요. 봐봐요. 갑이 있죠. 여기요. A가 있고, 여기가 B가 있죠. A가 근저당이죠. 근저당. B도 근저당이죠. 그 다음에 여기요. 여기 갑이 있고, C가 근저당이죠. 그 다음에 여기요. D도 근저당이죠. 자, 지금부터 봐. 이제 여기 두 가지가 있죠. 여기에서요. 이 1번 A가 경매를 청구하죠. 그러면 A가 경매를 청구한 거예요. 이 근저당권자가 왜 경매를 청구했겠어요? 더 이상 돈을 빌려줄 생각이 있다 없다? 없다 이 말이에요. 돈을 빌려줄 생각이 없으니까 경매를 청구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때 어떻게 한다? 경매 청구가 돼 있잖아요. 이때는 경매 청구하면 경매 청구 시에 피담보 채권이 확정이 돼. 알겠죠? 그런데 경매를 청구했다가 나중에 이 경매를 취하를 해. 경매를 취하래도 한 번 확정된 것은 번복되지 않아요. 그래서 취하를 해도 안 돼. 한 번 경매를 청구하면 청구할 때 확정이 돼. 왜? 근저당권자가 경매를 청구했다 이 말은 자기는 더 이상 돈을 빌려줄 생각이 없다 이 말이잖아요. 그 다음에 그러면 봐. 중요한 것은 근저당권자가 경매를 했죠. 여기 후순위는 그러면
근저당권자가 경매를 청구하면 후순위는요 매각대금 완납시, 경락 대금을 완납할 때 완납시 확정이 돼. 왜 그러는가 지금부터 설명을 해. 자, 둘 다 저당권자인데 A가 경매를 청구하고 B는 경매를 청구 안 했죠. 그럼 B가 경매를 청구하지 않았다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B가 경매를 청구하지 않았다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그럼 B는 돈을 더 빌려줄 생각이 있다 이 말이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 B 것은 언제 확정이 된다? 경매가 돼서 경락대금을 완납할 때 확정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럼 다시 이제 여기는 이렇고 여기는 봐봐. 여기는요 후순위. 이 D가 경매를 청구해. D가 경매를 청구하죠. 그러면 경매를 청구했다는 것은 더 이상 돈을 빌려줄 생각이 없다 이 말이죠. 그러면 경매 청구 시 확정이 되죠. 경매를 청구할 때. 그 다음에 경매 청구한 것을 취하를 했죠. 취하를 해도 확정된 것이 번복이 된다 안 된다? 안 되죠. 경매 청구 시 확정이 됐는데 확정된 것이 번복이 되지 아니한다 이 말이죠. 자, 그럼 어떻게 한다? 그러면 여기 선순위죠. 선순위는 어떻게 돼? 선순위. 그 후순위가 경매 청구하죠. 그러면 선순위를 경매 청구하면 선순위는 이것은 매각대금 완납시예요. 매각대금 완납시. 완납시 확정이 돼. 매각대금 완납시 확정이 된다 이 말이죠. 확정이 된다 이렇게. 자, 그럼 여기를 봐.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런 것이에요. 우리가 저당권하고 근저당권이 있잖아요. 누가 경매를 청구하든지 간에 관계없이 그 사람은 경매를 청구할 때 확정이 돼. 그러면 다른 근저당권자는요, 경매를 청구하지 않는 사람은요, 매각대금 완납할 때 확정이 돼. 이렇게 딱 이해하시면 돼. 그러니까 경매를 청구하는 근저당권자는 그때, 경매를 청구하지 않는 근저당권자는 선순위든 후순위든 가리지 않고 경매를 청구하지 않는 사람은 언제 확정된다? 경락대금 완납시, 매각대금 완납시 확정이 된다 이런 말이죠. 알겠죠? 그래서 그럼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뭐다? 그럼요 근저당권자가 경매를 청구하죠. 경매를 청구하면 언제? 경매 청구 시 확정이 돼. 경매 청구 시 확정이 되는데 경매를 취하해도 번복된다 안 된다? 번복되지 않는다. 확정된 것이 번복되냐나? 그러면 근저당권자가 경매를 청구했죠? 그러면 다른 근저당권자는 언제? 매각대금 완납시, 매각대금 완납시 확정이 돼. 매각대금 완납시. 이게 중요하다. 아주 중요하죠 이게요. 알겠죠? 항상 시험에 나오니까. 그 다음에 피담보 채권이 확정이 됐어. 언제요? 6월 1일 날 확정이 됐어. 얼마로? 2월 1일 날 3억인데 얼마나 확정이냐? 1억 6천으로 확정이 됐어. 1억 6천으로.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럼 1억 6천만 원 빨리 갚아야죠. 안 갚으면 경매가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 사람이 3월 1일, 4월 1일, 5월 1일 날 변제를 5월 1일 날. 그럼 5월 1일 날 변제하면 어떻게 돼요? 3개월에 이자가 있잖아. 이자가 100만 원씩이다 이 말이지. 이자가 100만 원씩. 그럼 이자가 있으면 이 3개월의 지연배상, 이걸 지연배상, 지연이자라고 하는데 이 이자도 포함을 해. 그래서 얼마요? 1억 6,300만 원이 된다 이 말이죠. 채권 채우기 3억까지잖아요. 포함이 돼. 그런데요, 이 사람이 다시요, 갑이 을한테요, 10월 1일 날 새로운 채권으로 1억을 빌려. 1억. 이 새로운 채권은 기존에 있었던 이 3억으로부터 발생한 것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 새로운 채권은 이미 확정되어 있는 이 채권에는 포함이 된다 안 된다? 포함이 되지 아니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새로운 채권은 포함되지 아니한다. 알겠죠? 확정된 채권으로부터 발생한 지연이자는 포함이 되지만 새로운 채권은 포함되지 않는다. 이 말이 너무너무 중요해. 알겠죠? 새로운 채권은 포함되지 아니한다. 이렇게. 새로운 채권은 뭐 되지 않는다? 포함되지 아니한다. 이렇게. 알겠죠? 자,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보면 뭐가 있냐면요. 자, 한번 보죠. 자, 이제 세 번째는 여러분 뭐를 보는 것이냐? 이렇게 봐요. 우리가 이제 이게 이렇게 갑이 있고 을이 있잖아요. 을이요 3억 그래서요 여기를 채권 최고액이잖아요. 채권 최고액 이렇게. 그러니까
그래서 등기가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갑의 건물이죠. 갑의 건물이 이렇게 근저당을 했죠. 근저당을 해서 등기를 이렇게 했잖아요. 그런데 채권 최고액은 3억인데요. 이 채권 최고란 말이 뭐냐? 이것은 우선 변제의 한도액이다. 이 말, 한도액이다. 이렇게. 이 을이요, 결산기 때죠. 결산기 때 결산하니까 이게 4억이야. 받을 돈이 4억. 그런데 등기는 3억으로 돼 있단 말이죠. 그런데요, 이 근저당권에서 이 건물이 경매가 돼서 경매. 그래서 매각 대금이 얼마 나왔다? 5억이 나왔다면 5억. 이 5억 중에서 을의 배당금. 을의 배당금이라는 것은 을이 받을 수 있는 돈은 얼마냐 이 말이에요. 경매 대금에서. 이게 실제로 등기는 3억으로 됐는데 이자까지 합치니까 4억인 거예요. 그래서 이 상태에서 경매가 된 거예요. 그런데 경매 대금이 5억이 나온 거예요. 5억, 건물의 경매 대금 5억. 그럼 이 5억 중에서 을이 받아갈 수 있는 돈은 3억이냐 4억이냐 이 말이죠. 알겠죠? 얼마다? 배당금 얼마다? 3억이다 이 말이에요. 3억이다. 왜요? 3억이란 말은 채권 최고란 말은 경매 대금에서 을이 받아갈 수 있는 최고 한도, 우선 변제 최고 한도가 3억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3억을 받아가. 그럼 남은 돈이 얼마죠? 2억이죠. 그럼 2억을 어떻게 한다? 이 사람만 있는 게 아니고 후순위도 대부분 많다고 그랬죠? 나머지는 후순위들이 받아가고, 다 받아가고 나서 남은 돈이 있죠? 남은 돈이 있으면 거기에서 다시 돈을 1억을 받을 수 있고, 남은 돈이 없으면 다시 갑한테 가서 받아야지 달리 받을 방법은 없죠. 그러니까요, 우리가요, 이 채권 최고라고 하는 것은 이 건물이 경매되면 경매되는 대금에서 을이 받을 수 있는 돈의 최고가 얼마냐 이 말이죠. 그것은 얼마다? 3억이다 이런 말이죠.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만약에 여기 등기 있죠. 이 등기 있으면 이 등기를 얼마를 변제하고 등기를 말소해야 되느냐, 말소 청구를 해야 되느냐. 얼마를 변제해야 돼? 얼마를 도대체 변제하고 등기 말소해야 되냐 이 말이죠. 등기는 3억인데 실제는 4억이다 이 말이죠. 그러면 돈을 도대체 3억을 변제하고 말소해야 돼? 4억을 변제하고 말소해야 돼? 이게 문제잖아요. 이것도 시험에 아주 잘 나오죠. 4억을 변제해야 되냐 3억을 변제해야 되냐 이 말이죠. 그래서 여기 4억을 변제하는 사람은 채무자고요. 후순위 권리자, 후순위 권리자는 4억을 다 변제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요 3억은요 여러분 했죠? 제3취득자, 제3취득자하고요 물상보증인하고, 물상보증인은 3억을 변제하는 거예요. 3억. 그래서 여러분요 이걸 암기하죠? 채무자고 후순위는 4억을 다 변제해야 돼. 실제 채무 다, 실제로 발생한 걸 다 변제해야 돼. 그런데요 물상보증인하고 제3취득자는요 3억만 변제하면 된다. 3억만. 알겠죠? 이걸 알아야 되죠. 그럼 여러분요 봐. 여기서 여러분이 헷갈리는 게 후순위는 누구고 제3취득자는 누구냐 봐봐. 여러분요 이렇게 건물 있죠? 건물 있고 갑의 건물 있고 여기요 A가요 저당권이죠? 저당권이 있어 A가요. 그런데 여기요 B가요 전세권자가 있고요. 전세권자. 그럼 C죠? C가요 근저당권이 있어. 근저당권자 이렇게. 그럼 여러분 내가 뭐라고 했죠? 저당권이 있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전세권, 지상권 매수한 사람은 뭐라 한다? 이 사람을 제3취득자다 이렇게 얘기하지, 저당권 밑에 있다고 해서 이 사람을 후순위라고 하지 않아요. 알겠죠? 이 사람은 제3취득자. 그러니까 저당권이나 근저당권 다음에 지상권, 전세권 매수한 사람, 우리 아까 했었죠? 저당권에서 제3취득자라고 그래. 그게 뭐냐? 저당권 다음에 지상권, 전세권 매수한 사람을 제3취득자라고 그래. 이 사람을 후순위 권리자라고 하지 않는다고. 알겠죠? 그런데 저당권 있고 여기 뒤에 근저당권이 있죠? 근저당권자. 이 사람 뭐라 한다? 후순위 권리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후순위 권리자.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이 후순위 C는 4억을 다 갚아야 되고, B는요 3억만 갚고 등기를 말소해달라고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요 제3취득자란 말하고 후순위 권리자라고 하는 것은 완전히 다른 말이다 이 말이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것을 알아야 되겠죠? 이것을 우리는요 얼마를 변제하고 근저당권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는가 이 말이죠. 그래서 4억이냐 3억이냐 이렇게. 아시겠죠? 자, 여기까지를 여러분 뭐라고 한다?
근저당인데요. 여러분 근저당을 한번 보시면 52페이지 나와 있죠. 설정 계약하고 등기를 해야 된다. 등기 뭐라고 나왔죠? 등기는 근저당권 설정 계약이라는 뜻과 채권 최고액, 채무자는 반드시 등기해야 되지만 이자는 따로 등기할 필요가 없다 그랬죠? 이자는 포함된 것으로 본다 이 말이죠. 채권 최고액이란 말이 뭐죠? 채권 최고액 1번 그 다음 장. 채권 최고액이란 우선 변제를 받을 수 있는 최고 한도다. 경매대금이 아무리 5억이어도 3억으로 등기되어 있으면 일단 얼마만 받는다? 3억만 받는다 이 말이고요. 그 다음에 2번은요. 2번은 피담보 채권이 확정이 되죠. 피담보 채권 어떻게 확정된다? 근저당권자가 경매를 청구하면 경매 청구 시, 근저당권자가 경매를 청구하면 다른 근저당권자는 언제? 매각대금 완납 시 확정이 된다 이 말이죠. 아시겠죠? 자 3번 피담보 채권이 확정되죠. 확정이 되면은 근저당권은 불확정 채권인데 피담보 채권이 확정이 되면은 근저당권이 뭐로 바뀐다? 저당권으로 바뀐다 이 말이죠. 그래서 저당권과 같은 취급을 받게 되고 피담보 채권의 소멸은요 더 이상 채권이 없을 때, 알겠죠? 그래서 등기를 말소하게 되죠. 그때 소멸하게 되는 것이다 이 말이죠. 여기까지를 우리는 뭐라 한다? 근저당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에요. 알겠죠? 그럼 여러분 다시 52페이지를 다시 한번 봐봐. 거기 보면 공동저당이라고 되어 있죠. 공동저당. 그럼 공동저당은요 한 5분 정도 강의하면 되는데요. 그래도 이거는 잠깐 쉬었다가 공동저당에 대해서 설명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잠깐 쉬겠습니다.